서울 종로 3가역. 오후 1시가 막 지난 시각. 역사하는 출근길의 분주함이 사라지고 점심시간에 북적임마저 가라앉은 채 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에스컬레이터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공허하게 움직였고 형광등 불빛은 낮임에도 희뿌연 빛을 쏟아내며 바닥을 환하게 드러냈다. 환기구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고 낡은 광고지들이 기둥에 매달린 채 갈피를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매표소 안 좁은 공간에 앉아있던 선아리는 식어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사람들의 흐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스쳐 지나가는 자리였지만 그녀는 요즘 들어 매일 기다리는 얼굴이 있었다. 오후 1시 17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언제나 같은 시각에 나타나는 노인. 그는 계절과 상관없이 회색 코트를 입고 나타났다. 여름에 푹푹 찌는 날에도 겨울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늘 그 차림이었다. 여름에는 땀을 흘리지도 않고 겨울에는 목도리 하나만 둘러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그저 무심히 스쳐갔지만 나리는 그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창고 앞에 다가온 노인은 언제나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교통카드 100장 충전 부탁합니다. 나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단체에서 대량으로 가져가는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수량을 충전해 간다는 사실이 점점 이상하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서 건네지는 지폐는 늘 빳빳했다. 마치 은행 금고에서 막 꺼낸 듯 가지런했고 종이 냄새조차 잉크 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충전된 카드를 받을 때도 그는 손끝으로만 잡아내듯 챙겼다. 허둥대는 법도 실수하는 법도 없었다. 무엇보다 단 한 번도 선아리를 곧바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의심이 싹튼 건 그 무표정한 얼굴 때문이었다. 단체 업무라면 피곤함이나 성급함 같은 감정이 비칠 법도 한데 그는 늘 텅 빈 듯한 표정으로 창고 앞에 섰다. 감정이 지워진 얼굴. 그러나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무게가 번져나오고 있었다. 결국 나리는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와 시간, 금액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메모였지만 곧 습관이 되고 집착이 되었다. 매일 같은 문장들이 수첩에 빼곡히 채워졌다. 며칠 뒤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도균에게 그 이야기를 흘렸다. 도균 씨, 매일 100장씩 충전해가는 노인이 있어요. 같은 시간에 빠짐없이요. 박도균은 물건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매일? 그거 아무래도 수상한데요. 요즘 교통카드도 돈 세탁에 쓰인다잖아요. 충전해서 다른 지역에서 되팔면 현금처럼 쓸 수 있거든요. 나리의 등골이 순간 서늘해졌다. 그저 규칙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범죄의 그림자로 다가왔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정하민. 지하철 경비원은 경찰 출신답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런 수법을 씁니다. 충전된 카드를 모집책들이 들고 다니다가 현금처럼 흘려버리는 거죠. 일정한 시간, 일정한 행동 조직의 심부름꾼일 수도 있습니다. 나리는 갈등했다. 매일 창구에서 마주할 때 느껴지는 묘한 평온함 때문이었다. 그는 정말 범죄에 연루된 사람일까?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병든 가족을 위한 선택일 수도,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학창시절 떠올리던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겹쳤다. 가난 때문에 일찍 학교를 포기하던 아이, 폭력에 시달리다 겨우 웃음을 되찾던 아이. 그때마다 그녀는 다짐했었다. 모른 척하지 말자. 하지만 지금 매일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묘한 광경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나리는 두 사람을 불러내 결심을 전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내일 우리 같이 따라가 봅시다. 직접 확인해야 해요. 박도균은 난색을 표했다. 괜히 위험에 휘말릴 수 있어요. 노인 혼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하민은 단호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눈 감는 겁니다. 저도 책임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날 밤
나리는 베개를 끌어안고 새벽까지 뒤척였다. 회색 코트 차림에 놓인 빳빳한 지폐.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머릿속에 각인처럼 맴돌았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1시 17분 시계의 초침이 정확히 그 시각을 가리키자 노인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회색 코트를 단정히 걸친 그는 창고 앞에 서서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카드 100장 충전 부탁합니다. 나리는 떨리는 손끝으로 충전을 마쳤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단순한 영무원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걸 느꼈다. 노인은 카드를 챙겨 동쪽 출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듯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선명하면서도 아득했다. 숨을 죽인 채 나리와 도균, 하미는 그의 뒤를 따랐다. 발걸음 하나가 무겁게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이야기를 여는 시작이었다. 노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종로 3가역 동쪽 출구를 빠져나간 그는 사람들의 흐름 속에 묻혀 걸음을 옮겼다. 천아리와 박도균, 정아미는 거리를 유지한 채 뒤를 따랐다. 나리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애써 숨기며 발끝을 조심스레 맞추었다. 겨울바람이 골목을 휘돌아 불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노인의 실루엣은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오래된 사진처럼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의 손에 쥐어진 장바구니에는 빳빳하게 충전된 교통카드들이 들어있었다. 마치 작은 비밀이 묵직한 돌처럼 그 안에 담긴 듯했다. 저기 계속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박도균이 낮게 중얼거렸다. 두려움이 목소리에 묻어났다. 정아미는 눈빛을 좁히며 대답했다. 지금은 멈출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가 드러날 겁니다. 노인은 번화가를 지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낡은 간판이 비스듬히 걸린 오래된 상점들 사이. 벽에는 오래전 벗겨진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골목은 습기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숨을 턱 막히게 했다. 그 끝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앞에 노인이 멈춰섰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계단을 따라 3층까지 올라갔다. 세 사람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뒤를 따랐다. 3층 끝집 낡은 나무문 안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맑고 서툰 한국어 발음, 섞여 나온 외국어 단어들, 그리고 환하게 터져나오는 웃음. 정아미는 나리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달려나와 그를 맞이했다. 작은 손들이 노인의 코트를 붙잡으며 할아버지 하고 외쳤다. 나리의 눈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차올랐다. 그곳은 범죄의 아지트가 아니었다. 낯선 땅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도는 외국인 아이들의 임시 쉼터였다. 좁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낡은 색연필이 놓여 있었다. 노인은 카드를 하나씩 꺼내 아이들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내일 학교 가는데 쓰거라. 버스 탈 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아이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합법적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땀과 희생으로 마련된 작은 기적에 불과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국 나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두 시선이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낡았지만 단단했고 깊은 주름 사이로 살아온 세월이 스며 있었다. 이 아이들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는 이미 떠났거나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은 건 아이들뿐이죠.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교통카드를 충전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학교라도 갈 수 있으니까. 박도균은 말을 잃고 주저앉을 듯했다. 그럼 매일 그 돈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내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길에서 방황하지는 않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아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위험합니다. 법은? 노인의 목소리가 가로막았다. 법은 이 아이들을 보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봅니다. 내가 눈을 감지 않는 한 이 아이들은 적어도 내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숫자 놀이를 하며 깔깔 웃고 있었지만 세 어른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무게가 얹혀 있었다. 선아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노인의 매일 같은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절박한 희망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 희망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며 아이들의 웃음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는 여전히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나리는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날짜와 시간, 금액 옆에 처음으로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것은 생존이다. 그리고 펜끝이 떨리며 다음 문장을 써내려갔다. 그러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선아리는 매표소 안에서 수첩을 펴놓고 같은 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1시 17분, 회색 코트의 노인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교통카드를 100장 충전해가고 낡은 장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일정했고 발걸음은 마치 오래된 시계추처럼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리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그 행동이 단순히 수상쩍게만 보였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있었다. 교통카드는 단순한 종이나 플라스틱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학교로 가는 길, 내일로 이어지는 달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누군가 노인의 행적을 의심하면? 아이들의 웃음은 한순간에 꺼져버릴지도 몰랐다. 그 불안은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그날 저녁 편의점 주인 박도균이 매표소 창고로 달려왔다.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나리씨, 이거 봤어요? 화면 속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불법 체류 아동 지원, 범죄 조직과 연계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깜빡였다. 기자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하며 특정 역 주변에서 대량의 교통카드 충전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하는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나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기사 속 특정 역이란 분명 자신이 근무하는 종로 3가역이었다. 누군가 이미 노인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정하민이 뒤이어 나타나 신중한 얼굴로 말했다. 단속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나올지도 몰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선언 같았다. 무언가가 곧 무너질 거라는 예고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골목 끝의 노인 집을 찾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노인은 세 사람을 맞으며 짧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 말이죠.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선아리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대로 있다간 아이들이.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아이들이 있는 방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또다시 길 위로 내몰 수는 없어요. 내가 막아낼 수 있는 한은 지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굳건했다. 마치 오래된 나무뿌리처럼 폭풍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을 기운이 있었다. 정하민은 고개를 숙였다. 전직 경찰이었던 그조차 법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단속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눈을 보면 차마.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 사람의 대화를 끊었다. 숫자를 세며 장난치는 목소리, 서로를 부르는 서툰 발음. 그 소리는 잔인할 만큼 순수했다. 나리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단순히 영무원이라는 직업의 울타리 안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누군가가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했다. 그녀는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돕겠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건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에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무게가 순간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균열을 일으킨 듯 보였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흔들고 있었다. 바람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묘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그 소리는 한편으로는 따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 같았다. 선아리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오늘 날짜 옆에 단 한 문장을 적어 넣었다. 곧 선택의 시간이 온다. 그리고 펜 끝이 떨리며 그 아래를 덧붙였다.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나 역시 증인이 되겠다. 겨울 햇살이 낮게 들이운 터미널의 오후. 유리벽 너머로 스며드는 빛은 한때 따뜻했지만 이제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유는 매표소 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창밖을 살폈다. 하지만 시선은 늘 한 곳으로 향했다. 낡은 트럭, 그리고 그 안에서 부지런히 짐을 나르는 노인과 아이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이상한 손님쯤으로만 여겼던 존재가 이제는 하루하루 마음을 점점 더 옥죄고 있었다. 그가 사들이는 물품들은 여전히 수상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환경 속에 머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단속반이 곧 들이닥칠 거라는 소문이 점점 더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정호는 법조인 출신답게 늘 원칙을 강조했다. 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울타리라고. 하지만 서유의 가슴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법의 울타리 바깥에 내몰린 사람들은 그럼 누가 지켜주는가? 그녀는 터미널의 차가운 바람을 마주할 때마다 그 질문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터미널 근처 카페 구석자리에 모인 세 사람. 서유, 편의점 주인 도균, 그리고 전직 경찰 하민이었다.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사리로 그들은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하민이 입을 열었다. 곧 움직일 겁니다. 단속반 쪽에서 제가 아는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안으로 불법 체류자 수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항만 쪽이랑 터미널 주변이 1차 목표래요. 서유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인은 강제 송환. 아이들은 일단 보호소로 보내질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버틸 수 있을지 장담 못해요. 대부분 언어 장벽에다 적응 못하고 결국 외국으로 돌려보내지죠.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균이 낮게 욕을 내뱉으며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가 정의야? 애들 눈빛 봤잖아. 서류씨, 한국말도 배우고 학교 가고 싶어 하던데 그 꿈들을 단속반이 와서 다 짓밟는 거라고. 서유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 어딘가가 쿵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법의 이름으로, 행정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또다시 뿌리 뽑히고 흩어질 것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그 순간 창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노인의 작은 집에서 새어나온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투박하지만 또렷한 한국어 단어들이 교차하며 이어졌다. 하나, 둘, 셋 다시. 아이들의 해맑은 외침이 유리창 너머로 터져나왔다. 서유의 눈이 번쩍 떴다.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 생존의 몸부림, 배움의 갈망, 그리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아이들의 무언의 선언 같았다. 그날 밤 서유는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단속반의 협조의 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편에 서서 또 다른 울타리를 만들어줄 것인가? 성도의 사진 앞에서 스스로 다짐하듯 입술을 움직였다. 나 외면하지 않을 거야. 적어도 이번만큼은. 며칠 뒤 터미널 항공기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낯선 시선들이 곳곳에서 감돌았다. 검은 점퍼 차림의 사내들이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매표소 주변을 맴돌았고 영무원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번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단속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노인은 여전히 같은 시각에 나타났다. 회색 코트를 걸친 채 100장의 교통카드를 충전하며 묵묵히 창구 앞에 섰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들도 눈치챘는지 트럭 주변에서 떠드는 목소리 속에 묘한 불안이 섞여 흘렀다.
서유는 펜을 꾹 쥐었다. 기록장 위에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다. 곧 무언가가 무너진다. 그녀는 느꼈다. 지금까지의 고요한 일상이 균열을 시작했음을, 그리고 그 균열이 터져 나올 때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저녁 무렵 터미널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버스가 들어올 때마다 매캐한 매연이 안개처럼 퍼지고 방송 스피커에서는 차분한 안내음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서유의 귀에는 그 모든 소음이 희미하게만 들렸다. 그녀의 마음은 단 하나의 장면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숫자를 외치던 그 순간, 그 웃음이 이제 곧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를 괴롭혔다. 가만히 있으면 법은 아이들을 데려갈 것이고, 움직이면 그녀 역시 위험에 휘말릴 것이다. 영무원이라는 직업이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유는 다시 카페에서 교균과 하민을 만났다. 세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무겁고 팽팽한 공기가 흘렀다. 도균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도 단속반 사람들이 돌아다니더군. 편의점 앞까지 와서 담배 하나 사가더라니까. 이건 그냥 탐문이 아니야. 시선 던지듯 훑고 갔어. 이미 아이들 얘긴 다 알고 있을 거야. 하민은 팔짱을 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셋이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노인도 이미 각오한 것 같고, 법을 어기면 우리도 끝이에요. 서유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또렷했다. 그래도 모른 척은 못해요. 나 그 아이들 이름까지 외웠어요. 아침마다 인사하고 서툴게라도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데 그걸 이제 와서 외면한다고요? 내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도균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아. 그 애들이 편의점에서 사탕 고를 때 표정 아직도 잊히질 않아. 두 눈이 반짝이더라고. 단속반에 끌려가면 그 눈빛이 꺼져버릴 거야. 하민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오래전 경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단속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삶을 끊어내던 순간들, 그 뒤에 남은 눈물.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좋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감추거나 숨기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겁니다. 최소한 아이들과 노인을 지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에 세 사람은 긴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이내 서유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일 직접 노인에게 묻겠어요.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날 밤 서유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피곤한 얼굴, 무거운 어깨. 하지만 눈동자 속에는 오래된 불꽃이 다시 깜박이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아직도 선택할 수 있어. 아직도 누군가를 위해 움직일 수 있어. 다음 날 오후, 터미널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 서늘했다. 역 안 구석구석에서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검은 점퍼 차림의 사내들이 카메라를 들고 무언가를 기록했고, 몇몇은 무전기로 짧은 신호를 주고받았다. 긴장의 끈이 곳곳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1시 17분, 회색 코트를 걸친 노인이 창고 앞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똑같이 말했다. 카드 100장. 충전 부탁합니다. 서유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충전을 마치며 그녀는 노인을 바라봤다. 오늘만큼은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잠깐만요. 끝나고 잠시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다만 묵묵히 카드를 챙긴 뒤 아주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계절이 스쳐 지나간 듯한 피로와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자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인도 자리에 앉았다. 작은 카페 구석에서 오래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네 사람은 마주 앉았다. 노인은 천천히 귤한 알을 껍질 벗기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이들은 내 전부입니다. 나 하나야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은 반드시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매일 100장의 카드를 충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말을 이어가며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만약 단속반이 오면 나를 데려가도록 하세요. 대신 아이들은, 제발 아이들만은. 서유의 가슴은 벼락처럼 울렸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선택은 눈앞에 있었다. 겨울바람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웠다. 터미널로 이어지는 골목 사이에는 하얗게 성긴 입김이 떠다녔다. 낡은 간판이 덜컹이며 흔들렸고 오래된 전등은 바람에 떨려 땅 위로 불규칙한 빛을 흩뿌렸다. 서유는 목도리를 바짝 끌어올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다. 낮에 들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단속반이 곧 온다. 하민의 단호한 목소리. 그는 경찰 출신답게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조차 어쩌지 못하는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법은 아이들을 외면했고 그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조차 무겁게 다가왔다. 골목 끝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서툰 발음으로 숫자를 외우며 서로 따라하던 목소리, 웃음을 터뜨리며 달리는 가벼운 발소리. 그 소리는 이 골목의 낡은 벽돌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 같았다. 그러나 서유의 마음은 오히려 저릿하게 조여왔다. 오늘이 지나면 이 웃음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때 뒷골목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회색 코트를 단정히 걸친 노인이었다. 두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빵과 우유 그리고 귤 몇 알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그는 서유를 보자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또 오셨군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긴 겨울의 끝을 버텨온 사람처럼 피곤한 기운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서유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거짓말로 가릴 수 없는 순간이었다. 노인은 미소를 짓지 않았다.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곧 찾아올 겁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또다시 도망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더는 숨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서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단속반이 오면 아이들은. 노인은 집 쪽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깜빡이는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다. 나는 오래 살았고 잃을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더 버텨주는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을 버텨온 의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서유는 말문이 막혔다. 그 어떤 법의 문구도 판결문의 잉크도 이 노인의 눈빛만큼 강렬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유는 집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매서운 바람이 방 안을 휘저었지만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귓가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부딪혔다. 하민의 법을 따르라는 냉정한 목소리, 노인의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눈빛,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그녀는 이 세 가지가 가슴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결정을 재촉하는 걸 느꼈다. 다음 날 터미널은 평소보다 더 낯설게 느껴졌다. 통로 한쪽에 검은 점퍼 차림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단속반이었다. 무전기로 짧게 신호를 주고받으며 옆 곳곳을 훑어보고 노트북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흐르고 있었다. 박도균이 다급히 달려와 속삭였다. 왔어. 오늘이야. 곧 들이닥칠 거야. 서유의 손끝이 얼어붙듯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눈앞에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오늘이 단순한 하루의 끝이 아니라 무언가가 결정되는 날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웃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눈앞에서 잃게 될까? 서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선택을 피할 수 없었다. 단속반이 터미널 안으로 들어선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검은 점퍼 차림의 요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통로와 대합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이 잠시 멎었고 서유의 심장은 귀에 닿을 만큼 크게 뛰었다. 노인은 아이들을 앞으로 불러 모았다.
작은 어깨들이 긴장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오히려 평온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겁내지 마라. 오늘이 끝이 아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아이들의 떨림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었다. 서윤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단속반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차가운 눈빛, 법의 이름을 등에 업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선명하게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이곳에서 배우고 웃고 살아가려는 아이들일 뿐이에요. 그들을 데려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다. 우린 규정에 따를 뿐입니다. 감정은 필요 없어요. 순간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회색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감정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지. 그의 말은 짧았지만 대합실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자 서윤은 그 아이를 감싸 안았다. 작은 몸이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그 모습이 서유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만약 이 아이들을 끌고 간다면 저는 그 길을 막겠습니다. 서유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순간 주변의 상인들과 행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박도균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왔다. 나도 서유 씨 편이요. 이 아이들이 우리 가게를 찾을 때마다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봤어. 범죄자라니 말도 안 돼. 뒤이어 다른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맞아요. 그냥 공부하고 놀던 아이들이에요. 이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단속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지만 눈앞의 장면은 매뉴얼에 없었다. 노인은 아이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마지막처럼 말했다. 당신들은 법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이 순간 역사는 당신들을 증언할 겁니다. 아이들을 지킨 쪽이 인간이었는지 끌고 간 쪽이 기계였는지. 대합실은 고요해졌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작고도 확실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저항의 불씨였다. 단속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대합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누군가의 발소리 하나에도 모든 이들의 시선이 쏠렸고 아이들의 호흡은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긴장과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 작은 가슴 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서유는 아이들 곁에 서서 손을 꼭 잡았다. 땀이 맺힌 아이들의 손바닥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손을 움켜쥐는 힘은 단단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알면서도 서로에게 기대어 버티려 한다는 사실이 서율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단속반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무표정한 얼굴, 기계처럼 건조한 목소리. 이 상황은 오래 끌 수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그 말은 명령에 가까웠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인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고 박도균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 그리고 몇몇 행인들까지 그들 곁에 다가서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벽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다.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아이들 중 하나가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곧 울음은 다른 아이들의 손길에 묻혀갔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삼켰다. 그 모습에 서유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이건 단순히 아이들을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유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굳세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규정이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삶을 잃고 있습니다. 순간 단속반 직원들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들 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아주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다시 굳은 얼굴로 돌아왔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와 단속반장과 마주섰다. 내가 책임지지. 아이들은 두고 나를 데려가라. 대합실 안의 공기가 요동쳤다. 아이들은 놀라서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는 끝내야 해.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그 순간 서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그 결심을 막아섰다. 아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시에 외쳤다. 싫어요. 같이 있어야 해요. 아이들의 울음 섞인 외침은 단속반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차갑게 굳어있던 대합실의 공기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박도균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당신들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우리 모두가 막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삶을 짓밟는 일이오. 상인들과 행인들의 눈빛은 불길처럼 번져갔다. 한 명, 두 명씩 앞으로 나와 아이들 곁에 섰다. 대합실 한쪽에만 몰려있던 작은 무리는 이제 커다란 원을 그리며 아이들을 감싸고 있었다. 단속반장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이건 불법 집회에 해당됩니다. 그는 강한 어조로 경고했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 단단히 땅을 딛고 있었다. 서유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저항의 시작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작고 떨리는 외침이 대합실 안을 메웠다.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그 목소리는 곧 합창처럼 퍼져나갔다. 단속반은 더 이상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갈등이 스며들었고 발걸음은 주저했다. 대합실 한쪽의 시계가 뚝딱거리며 시간을 알렸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그리고 서유는 확신했다. 오늘의 이 작은 균열이 언젠가는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불씨가 될 것이라고. 터미널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더 팽팽해졌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살을 파고들 만큼 차가웠지만 서유가 느끼는 긴장은 그보다 훨씬 더 냉혹했다. 단속반의 그림자는 이미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아이들이 이곳에서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듯했다. 그날 아침 서유는 버스 매표소 안에서 멍하니 표지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무심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수백 가지 생각이 부유하며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 하민의 말은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노인의 담담한 목소리 또한 잊히지 않았다. 나는 오래 살았으니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내일이 있지요.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서유는 낯이 심연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배가 된 듯 방향을 잡지 못했다. 점심 무렵 박도균이 뛰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다. 서유 씨, 오늘 저녁 단속반이 움직인다고 해요. 확실한 정보예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아무래도 터미널 주변부터 훑을 모양이에요. 노인과 아이들 집은 당연히 들릴 겁니다. 서유의 가슴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 동안 아이들과 함께 웃었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툰 한국어로 숫자를 외치던 아이, 손바닥만 한 그림책을 붙잡고 졸던 아이, 겨울에도 맨발로 뛰놀던 작은 발걸음들. 그 웃음들이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가슴을 저며왔다. 저녁 무렵 서유는 결국 노인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그녀를 맞이했다. 아이들은 작은 난로 곁에 둘러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노인은 벽에 기대 앉아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그림 속 한 장면 같았다. 왔군요. 노인은 서유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예,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서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숨을 내쉬었다. 곧 폭풍이 올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겠지요. 그게 어른이 할 일입니다. 그 말에 서유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아이들 중 한 명이 서유의 손을 잡아 끌었다. 누나, 같이 그려요. 종이 위에는 커다란 집과 둥근 해, 그리고 웃는 얼굴들이 그려져 있었다. 삐뚤빼뚤했지만
아이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담긴 그림이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나무 한 그루를 그려 넣었다. 든든히 서 있는 큰 나무,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 말이다. 밤은 깊어갔고 아이들의 웃음은 점점 잦아들었다.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서유와 노인은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낮게 울었고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미리 알리는 경고처럼 들려왔다. 내일이 오겠지요? 노인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네. 하지만 그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서유의 대답에 노인은 씁쓸히 웃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골목 끝을 스쳤다. 낯선 차량들이 조용히 터미널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서유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아이들이 고요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그 숨결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왔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다. 서유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터미널 근처는 결코 고요하지 않았다. 검은 점퍼 차림의 단속반들이 조용히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무전기의 잡음이 간헐적으로 흘렀고 낮게 속삭이는 명령들이 골목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서유는 창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좁은 방 안에 흩어진 얇은 담요와 따스한 숨결. 그것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평화 같았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에서는 현실이, 냉혹한 법의 손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창문가에 서 있는 서유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왔군요. 결국 이 날이. 어떡하죠?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숨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시간이 조금은. 서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했다.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건 두려움 속의 도피가 아니라 존엄을 지켜내는 법이에요. 그 말은 서유의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치밀었지만 동시에 뜨거운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무겁고 거친 두드림은 단속반의 도착을 알리는 신호였다. 방 안은 단숨에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꿈결 속에서도 작은 몸을 움츠렸고 서유는 본능적으로 그들 앞으로 나섰다. 열어주세요. 불법 체류자 단속입니다. 굳센 목소리가 문틈을 흔들었다. 노인은 서유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군요. 나 대신 아이들에게 내일을 보여주세요. 서유의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문고리를 움켜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책임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찬바람과 함께 검은 점퍼 차림의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다. 여기 있군. 단속반의 눈빛은 차가웠다. 아이들이 웅크린 구석을 보자 그들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서유는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이 아이들은 아직 학교도 못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단속반장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우린 규정을 따를 뿐입니다. 개인의 사정은 고려할 수 없어요. 규정이 사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서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을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그 작은 시선들이 한꺼번에 서유의 등에 닿았다. 그녀는 그 무게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똑바로 서게 했다.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 아이들은 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속반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무전기를 들고 짧게 지시를 내렸다. 두 명의 요원이 노인의 양옆을 붙들었다.
그 순간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작은 손들이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을 감싸 안았다. 겁내지 마라. 내일은 너희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서유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아이들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저도 이 아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없다면 제 집을 열겠습니다. 책임질 겁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단속반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이건 단순히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눈앞의 젊은 여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속반장은 서유를 노려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갑지만 눈빛 어딘가에 흔들림이 있었다. 그는 무전을 잡고 짧게 말했다. 본부와 상의하겠다. 아이들은 당장 데려가지 않는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이들의 울음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했다. 단속반이 철수하자 방 안에는 긴 침묵만이 남았다. 서유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 위로 작은 손들이 포개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떤 고통을 가져오든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노인은 천천히 서유를 바라보았다. 잘했소. 이제 당신이 아이들의 내일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말은 유언처럼 무겁게 울렸다. 밖에서는 아직도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러나 서유의 가슴 속에는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작고 단단한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큰 불길이 되어 그들을 지켜줄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유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이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그 다짐은 어두운 밤을 뚫고 번져나가는 빛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날카롭게 불어왔다. 터미널 근처 골목길에 세워진 검은 차량 안에서 무전기의 잡음이 흘렀고 단속반 직원들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주고받았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그 정적은 곧 무너질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은 좁은 방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두 눈을 크게 뜬 채 서유와 노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한 아이가 떨리는 손끝으로 담요를 움켜쥐었고 다른 아이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그 작은 어깨들이 들썩일 때마다 서유의 가슴은 더 조여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박도균이 창문가에서 속삭였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알고 있네. 그 한마디 속에는 체념도 단호함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서유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단속반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지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지, 어떤 선택이 옳을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낮고 거친 두드림이 방 안을 울렸다. 열어주세요. 단속반입니다. 내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동시에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문 앞에 다가갔지만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다. 뒤에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겁내지 마시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유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법을 따라야 한다는 하민의 목소리, 아이들만큼은 지켜달라던 노인의 눈빛, 그리고 어린 얼굴들이 보내는 무언의 호소. 문은 다시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더 거칠고 강했다. 지금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박도균이 얼굴을 굳히며 속삭였다.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서유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리는 듯 뛰었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눈앞의 문이 단순한 나무 문짝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미래와 이룰 수밖에 없는 현실 사이의 경계처럼 보였다. 노인은 아이들 쪽으로 걸어가 작은 손을 하나씩 잡아주었다. 기억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지 말아라. 그 말은 아이들에게도 서유에게도 동시에 전해졌다. 그리고 다시 쿵쿵 문이 흔들렸다. 문짝이 금세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서유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릴 듯한 소리와 함께 바깥에서 갑자기 들려온 외침이 방 안을 뒤흔들었다. 대기, 잠깐 멈춰. 낯선 목소리였다. 단속반의 일원 같았지만 그 안에는 망설임과 갈등이 섞여 있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서로의 손을 움켜쥐었다. 서유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직 문은 닫혀 있었지만 바깥 공기는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쿵쿵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바깥의 정적은 숨조차 막히게 무거웠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움켜쥔 채 눈만 굴렸다. 서유는 문고리 위에 얼어붙은 손을 떼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다. 대기하라 했습니다. 아직 명령 안 내렸습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확실히 단속반 쪽이었다. 그러나 그 말투는 단호하기보다는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명령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다른 단속반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튀어나왔다. 바깥은 잠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무전기의 잡음과 함께 짧고 단호한 교신음이 몇 차례 오갔다. 그러나 정확한 지시는 들리지 않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혼란은 방 안을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박도균이 낮게 속삭였다. 분명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야. 노인은 여전히 아이들 곁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작은 손을 차례로 잡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오래된 전쟁을 다시 맞이한 노장처럼 무겁고 차분했다. 서유의 심장은 요동쳤다. 방금 전까지는 무조건 부서질 것 같았던 문이 이제는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안팎 모두를 가르는 거대한 균열처럼 느껴졌다. 그 균열이 어느 쪽으로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때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뚜벅, 뚜벅.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다. 안에 계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정리될 겁니다. 조용히 문틈을 흥에 흘러들어온 목소리는 앞서 외쳤던 그 사람이었다. 낮고 절제된 어조였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결심이 느껴졌다. 아이들이 서로를 보며 속삭였다. 선생님,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유는 답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있었지만 그 말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지 더 큰 절망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한참의 정적 끝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이 다시 소용돌이쳤다. 이렇게 늦추면 곤란합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라 했습니다.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시간 끌다 도망가면 책임질 겁니까? 그들의 대화는 똑똑히 들리지 않았지만 단어의 파편만으로도 서유는 알 수 있었다. 분명 단속반 내부에 갈등이 생겼다.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도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박도균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저 사람 일부러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 같아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든 싸움은 균열에서 시작되네. 저들의 균열이 커질지 다칠지는 아직 알 수 없지. 서유는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이들을 향한 두려움과 함께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예감 때문이었다. 문득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짧지만 날카로운 그 울음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동시에 움켜쥐었다. 단속반만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아이들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그리고 서유의 가슴 속에서도 마치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듯한 감각이 피어올랐다. 이 싸움은 이제 단속반과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큰 무대가 열리고 있었다. 문 앞의 정적은 유리잔 위를 구르는 물방울처럼 위태롭게 이어졌다. 복도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단속반원들의 발소리도 덩달아 빨라졌다. 무전기의 잡음 사이로 날카로운 지시가 튀어나왔다. 즉시 진입하라. 지체할 수 없다. 그 순간
철문이 다시 요란하게 흔들렸다. 아이들은 비명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고 서유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다. 문고리 너머에서 느껴지는 힘은 점점 거세졌다. 금속이 삐걱거리며 언제라도 부서질 듯 울음을 토했다. 그러나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춰.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절차 위반이다. 두 목소리가 격렬히 부딪혔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고함은 단속반 내부가 둘로 갈라졌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일부는 상부 명령을 그대로 따르려 했고 일부는 아이들의 존재를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었다. 박도균이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진짜 싸움은 저기서 벌어지고 있어. 문득 철문 틈으로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낯선 눈빛이 스며들었다. 구멍 사이로 서유의 시선과 마주친 단속반원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입 모양이 선명히 읽혔다. 조금만 버텨요. 그 짧은 신호는 칼날 같은 긴장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다. 서유는 손끝에 남은 힘을 더해 문을 붙들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복도에서 진입하라는 고함이 다시 울렸고 곧이어 무거운 쇠막대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터졌다. 새 조각이 튀며 좁은 방 안을 울렸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은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빛은 언제나 어둠을 지나오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문은 갈수록 삐걱거렸고 문틀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휘청거렸다. 박도균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외쳤다. 이대로면 버틸 수 없어. 서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단속반의 고함과 충돌음 사이에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이 섞여 있었다. 서늘한 구두 소리, 거칠게 울리는 확성기의 외침. 중단하라. 당장 멈춰.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것은 파란 완장을 찬 몇몇 인물들이었다. 단속반의 일부가 아니었다. 지역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었다.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흘린 모양이었다. 그들은 단속반 사이에 몸을 들이밀며 외쳤다.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라. 당신들 절차도 무시하고 무슨 짓이야? 복도는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단속반과 활동가들이 서로 어깨를 밀치며 부딪혔고 고함과 무전기의 잡음, 아이들의 울음이 한데 얽혀 하나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방 안의 서유는 귀가 멍멍해질 만큼의 소음 속에서도 단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균열은 이미 틀어졌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문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 작은 공간이 안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서유는 아이들을 향해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자신들도 이 싸움의 일부임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사이렌이 울렸다. 이번에는 경찰차가 아닌 구급차의 경적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터미널 주변은 여전히 혼란의 중심에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멀리서 가까워졌다가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어둠 속 골목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길게 드리워졌다. 무전기의 잡음과 단속반의 고함,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외침이 얽혀 공기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하지만 낡은 3층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깥에서만 맴도는 듯. 아이들과 서유, 그리고 노인은 얇은 공기 속에 고립된 섬처럼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겁먹은 눈으로 문을 바라보다가 곧 서유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 작은 손가락에는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고 그 떨림이 고스란히 서유의 심장으로 전해졌다. 쿵! 쿵! 다시 문이 흔들렸다. 철제 문이 울리는 소리는 곧 방 안의 심장박동과 하나가 되어 커졌다. 아이들 몇 명은 작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흘려보냈다. 그 울음은 다른 아이들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노인은 한 아이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짧게 속삭였다.
겁내지 마라.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가까이 온다. 서유는 노인의 목소리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지금 이 순간조차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단단함이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붙잡아 주는 듯했다. 그때 복도에서 고함이 들려왔다. 즉시 진입하라. 지체는 불가하다. 곧이어 철문을 부수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듯 삐걱거렸고 아이들은 동시에 귀를 막았다. 박도규는 이를 악물며 문을 함께 붙들었지만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멈춰라. 절차 위반이다. 아이들이라 했지 않았는가? 두 개의 명령이 복도에서 격렬히 충돌했다. 단속반 내부가 갈라지고 있었다. 고함과 반박, 무전기의 신호음이 얽히며 복도는 전쟁터처럼 요동쳤다. 서유는 그 혼란 속에서 문틈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한 시선을 보았다. 검은 점퍼 차림의 단속반원 한 명이 잠시 고개를 숙여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였다. 조금만 버텨요. 그 짧은 신호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던져진 작은 불씨 같았다. 서유는 온 힘을 다해 문고리를 붙잡았다. 아이들을 뒤로 두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전신을 가득 채웠다. 세막대가 다시 문을 내리쳤다. 문틀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휘청거렸고 작은 파편이 방 안으로 튀었다. 아이들의 비명이 짧게 터져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외침이 울렸다. 중단하라. 당장 멈춰. 확성기를 든 사람들, 파란 완장을 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단속반 사이로 뛰어들었다.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라라는 외침이 복도를 메웠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무전기의 지시와 시민들의 항의가 뒤엉켜 하나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방 안에 있던 서유는 귀가 멍멍해질 만큼의 소리 속에서 단 하나의 사실만 깨달았다. 균열은 이미 벌어졌다. 이제 이 싸움은 되돌릴 수 없다. 문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없었다. 서유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낮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이들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더 꽉 붙잡았다. 그 표정 속에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작은 결의도 서려 있었다. 마치 자신들 또한 이 순간의 일부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했다. 멀리서 또 다른 사이렌이 울려왔다. 이번에는 경찰차뿐 아니라 구급차의 경적까지 겹쳤다. 사람들은 더 몰려오고 있었다. 언론의 카메라 불빛이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갔고 터미널 골목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거대한 무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 지휘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대합실을 울렸다. 모든 단속을 중지하라.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절차는 재검토된다. 그 말은 번개처럼 흘러들어 방 안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곧 복도에서 발걸음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무전기의 신호음이 멀어졌다. 방 안의 긴장은 서서히 풀렸고 아이들의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왔다. 서유는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냈다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회색 코트를 걸친 채 아이들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서유를 바라보며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잘했소. 결국 당신이 아이들의 내일을 지켜냈구려. 서유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알았다. 오늘의 선택이 모든 것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웃음을 이어갈 내일을 붙잡아 준 순간이라는 것을. 창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서로를 안고 웃음을 되찾는 소리가 그 바람 속에 따뜻한 온기를 섞어 놓았다. 서유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적었다. 우린 끝내 지켜냈다. 아이들의 내일은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펜 끝을 멈추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